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격조 높은 시사, 교양, 정보, 재미 한꺼번에 다 드리는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다방입니다. 오다방을 진행하는 오창익입니다. 언제나처럼 서혜성 작가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가도 보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차피 옆에서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손님 모셔서 아니 저희가 방송을 올릴 때 저희 이 카피라이트 해주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게스트에 어울릴 것 같은 두 분이 진행을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아니지만 서혜성 작가님은 뭐 진행보다는 사실 게스트신데 이렇게 매번 저희가 하여튼 오창익이 시킨 일을 현재 거의 제가 한 3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은 제가 특별한 손님이라고 하는 게 이런 모든 게 가능케 했던 상상력을 제공하고 실제로 했던 어떤 분을 모셨죠? 우리가 모두 인터넷상 모두 해보고 방송도 해보고 텔레비도 보여줄 수 있다. 맞아요. 우리 누구나 다. 뭐 이런 우리도 PD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거 보여준 그런 사람인데 이 양반이 재미없게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소개해보겠습니다. 소개 한번 해보시죠. 거창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보시죠. 문용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문용식, 뭐라 불러드려야 되나요? 사장님? 후보님? 아니죠. 후보이죠. 위원장이죠. 위원장님. 어디 위원장이십니까? 중앙당의 디지털 소통위원장이고요. 어느 당이십니까? 당 이름이 중앙당입니까? 당 이름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이 당 얘기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이고요. 거기 지역은 덕양을 지역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덕양이 고양시에 덕양구가 있고요. 일산 옆에. 그렇게 얘기하면 아닌가요? 덕양구 주민들이 되게 기분 나빠요. 고양시 일산구, 고양시 덕양구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잘 몰라서. 일산에 그러니까 구가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고양시에 구가 두 개 있는 거죠. 고양시에 구가 3개인데요. 3개입니까? 네. 일산, 동구, 서구 해서 일산인 구가 2개고 덕양구가 하나인데 덕양구에 갑을 선거구가 있어서 저는 덕양을 선거구의 지역위원장입니다. 덕양을. 그렇죠. 갑도 우리가 좀 아는 분이 있지 않나요? 그 갑에는 아주 유명한 분이 지금 현역 의원으로 계시죠.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분도 옛날에 좀 시끄럽고 그랬던 분 아니에요? 우리 가끔 뉴스에 나오고 80년대. 데모하셨던 분. 심상정, 문용식 이런 분들. 남영동 출신이시죠? 저는 남영동 출신이고요. 예. 심상정 대표는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열심히 했죠. 아니 근데 남영동 출신 맞죠? 저요? 예. 그렇죠. 남영동은 또 누가 올라타고 그랬습니까? 남영동에서 김근태 의장님 고문당하실 때, 이근환이 고문당하실 때 한 달을 바로 맞은편 방에 같이 있었죠. 한 달을? 네, 그때 85년 9월이죠. 9월 한 달. 그러니까 김근태 선배, 우리가 알고 있는 남영동의 그 유명한 남영동 24실시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근태 선생이 어떤 방에서 5층 어떤 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514호인가 515호인가 그렇게 제가 먼저 이제 깃발 민주주의 사건으로 남영동에 달려갔는데 거기에 그 방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한 20-30개 있어요. 박종철 열사 고문사 당했던 방도 있고요. 509호입니다. 509호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제일 큰 방을 그쪽에서 이제 VIP 방이라고 불러요. 515호, 516호. 예, 그러면 515호. 515호에 이제 제가 들어갔죠. 그럼 처음에 VIP셨네? 그럼요. 거기서 이제 3일, 4일 이제 고문하다가 이제 김근태 의장이 이제 붙잡혀 와서 그쪽 경찰관 고문 수사관들 말이 VIP 방 룸 빼야 되겠다. 해서 이제 김근태 의장한테 VIP 룸을 물려주고 저는 이제 바로 앞방. 그게 516호겠네요. 그 방도 큰 방입니다. 굉장히 큰 방이에요. 거기서 둘 다 VIP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달 동안 있었죠. 그게 29년 전 일이네요. 네, 그런데 30년 전이다. 31년 전. 85년이죠. 85년. 깃발 민주주의 사건이 3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김근태 선배는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고 얼마 전에 또 모여서 또 추모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 돌아가셨고 살아남으셨네. 그런데 학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학력이라면 뭘 어느 대학을 다녔어요? 같이 김근태 의장님하고 같이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왔어요. 아니 그걸도 국사학과 나와서 어디 가서 그 선생님을 하시든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선생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디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데 가시질 않고 왜 데모를 하셨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런 뭐 교수나 선생님 될 수는 없고요. 예. 그 당시 상황이 이제 그 박정희 이제 말기잖아요. 유신 말기. 예. 긴급 조치. 아주 정권의 폭압성이 가장 극한으로 와 있을 때. 흔히 말할 때 학번은 7, 8학번이시고. 재수에서 7구죠. 7, 8학번.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11억도 나오고 예. 그 대통령이 그 암살 당하던 때가 그때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는 이제 군사 쿠데타가 나가지고 12.12부터 5.18까지 광주 항쟁이 나던 그런 때라서 어떤 민주주의가 가장 극한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죠. 군부 독재가 가장 심할 때. 그때 대학 생활을 하니 그건 두 눈 뜨고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그런 때죠. 그래서 그때 뭐 소위 그 의식 있는 학생들, 뜻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운동을 많이 하던. 그래서 제가 국사학과 그때 정원이 한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니까. 그 당시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데모를 안 하던 사람 비율이 몇 프로였습니까? 없어요. 입학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원이 10명인데요. 10명인데 이제 그 인문대로 입학해서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전공으로 가는데 이제 정원은 10명인데 다른 데 갈 수 없는 학생들이 그쯤 되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국사학과가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정원 초과로 한 14~15명이 이제 국사학과를 다녔죠.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자, 지금은 이렇지 않습니까? 가령 뭐 생활이 어려운데 학비 내기도 어렵고 그런데 대모 좀 시위도 하고 의사 표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학생들의 뭐 제가 성공회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국에서 가장 뭐랄까 좀 진보적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은 한 20%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데모했다 그 말이죠. 그렇죠. 분명히 부잣집 아들도 있었을 거고 그 중에는 가령 이런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민정당 당시 집권당에 있었던 그런 집 자식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깃발 민주주의 사건 수괴인데 제 바로 밑에 후배가 민정당 당대표 윤길중 대표 그 막내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막내 아들이 민정당 당사 점거 농성을 이제 기획하고 왜 그런 게 가능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압구정동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김무성 씨 아들. 그렇게 생각하면 금방 오죠. 그렇죠. 김무성 당대표 아들. 근데 그 집권층이 위기에 빠지면 제일 먼저 그 주류 집권층 내부에서 이반이 생기죠. 그렇군요. 거기서 분열이 생기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반대가 생기고. 이런 말 하니까 약간 운동권 같은데. 근데 그게 위기에 빠진 겁니까? 그때야말로 이제 새로 권력을 잡고 그야말로 우계승천하던 시기 아니에요? 전두환 일파에게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밑에 지지 기반은 아주 그러니까 총칼 아니면 이 통치가 안 되는 거죠. 허물어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84년도 2.12 선거에 의해서 사실 개척 민정의 구조는 완전히 지지 기반은 완전히 붕괴돼 있었던 85년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포갑적인 통치 아니면은 민주적인 시스템으로서는 유지가 안 돼. 하여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국사학과가 10명 됐는데 대략 제대로 졸업한 학생들이 없었으니까요. 없었고 뭐 민정당이든 뭐였든지 간에 다들 한 명도 안 빼놓고 당시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광범하게 나섰다. 그리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검찰 발표를 보니 나는 깃발 민주주의 사건에 수개로 발표되더라. 그러면 그 김무성 대표가 말씀하신 역사학계 90%가 좌파라는 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닌가요? 서울대 국사학과는 적어도 뭐 좌파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반독재였군요. 그러니까 학계 교수 90%가 좌파일 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분류 기준대로 하면 대한민국 역사 사회 선생님들의 70%가 다 좌파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다 반대하고 했으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상식적인 얘기, 원칙적인 얘기하면 다 좌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들 좀 돕고 살자고 하면 좌파라고 그러고. 근데 왜 좌파 정당은 없죠? 그럼 깃발 민주주의 사건은 뭡니까? 이건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독재 정권의 폭압이 세지니까 그에 따라서 저항하는 것도 더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대충 하다가는 뭐 일망타진 되니까 그래서 더 정교해지고 더 조직적으로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 학생운동과 청년운동과 노동운동을 서로 연대해서
노화견대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이 이 학생운동의 역할이다 하는 어떤 전술적인 방침 이런 걸로 딱 조직화된 그런 어떤 지도부였다고 할까 그런 사건이었죠. 거기 수계 리더였습니까? 그렇죠. 위원장이 그때부터 제가 위원장이었는데 오래됐군요. 그러니까 민추위라는 건 뭐 약어 아닙니까? 민주화 추진위원회인데요. 본래 저희 내부에서는 민주화 투쟁위원회인데 붙잡혀갈 경우에 이름을 그렇게 하자. 검찰에서는 민주화 좀 부드럽게 민주화 추진위원회로 하자 해서 민추위로 된 거죠. 깃발은 뭡니까 그럼요? 그 민추위에서 냈던 기관지. 사실 제가 지금도 그걸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기관지. 이른바 언더 팜플렛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선풍적인 인기였었죠. 그때 당시 최고로 인기 좋아하던 팜플렛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을 쓰셨어요? 지금 보면 좀 허접스러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학생운동은 무슨 뭐 장기적으로 이 노동운동을 위해서 현장 투신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그게 학생운동의 역할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개인적인 선택인 것이고 집단적으로는 당면한 정치투쟁을 가장 일선에서 용감하게 싸워주는 거 정치투쟁을 해주는 거 그게 학생운동의 본연의 역할이다. 그걸로 이제 정리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11월 13일이 항상 청계피봉도죠. 전태일 열사 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맞춰가지고 노화견대 투쟁을 청계천 앞에서 벌인다든가, 가리봉동 구로 가서 그때 뭐 대유 오페라 사건 뭐 이런 노조 탄압 사건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맞서서 학생운동들이 가가지고 굴뚝도 점거하고 뭐 이런 지원 투쟁도 해주고. 좋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자 그렇게 해서 감옥을 사셨죠? 좀 오래 살았죠. 몇 년 사셨습니까? 제 20대 만 10년을 꼽아보니까 절반 넘게 5년 1개월 징역을 살았죠. 그 사건으로요? 아니. 민주주의 사건으로? 그거 또 한번. 민주주의 사건은 이제 7년형을 받았는데, 3년 몇 개월 만에 석방이 됐고요. 그 전에 이제 집회 시위까지 합쳐서. 근데 3년 몇 개월 만에 석방이 됐다 하더라도 당시에 굉장히 오래 산 거 아닙니까? 다른 사건하고 비교할 때. 오래 샀죠. 이를테면 뭐 간첩 사건 이런 게 아닌 다음에는. 왜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좀 미운털이 박힌 거죠. 왜요? 얼굴 때문에? 얼굴 말짱하게 생겼는데요? 내놓으면 또 사고체크 같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 85년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커다란 어찌 보면 민족사 10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도 할 수 있는 87 6월 항쟁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6.29 항복선을 받아내고. 그래서 대부분 시국사범들이 그때 석방이 됐어요. 그게 12월 달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87년 가을부터 그러니까. 다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뒤로 1년 동안 꼬박 더 갇혀 있다가 한 해 지나고 88년 10월에 이제 출소했으니까요. 올림픽 출소군요, 그러니까 올림픽 성공적인 개최 덕분에. 그렇군요. 그럼 진짜 많이 산 거죠. 진짜 오래 산 거죠. 근데 자, 그랬을 때 사실 우리 아들이 자주 저한테 물어보는 얘기거든요. 감옥을 가면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부모님 반응. 부모님 반응? 열심히 어렸을 때도 공부시켜서 뭐 어쨌든 꼭 서울대를 갔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유학까지 보내놨더니 제가 처음 징역을 81년 3월에 대학 3학년 때 살았는데요. 그때는 저희 어머님이 되게 화를 내셨어요. 그런 반응 때문에. 아들아, 나 이렇게 해서 고생해서 해놨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부모한테 이렇게 속삭이는 불효를 하냐라고 되게 화를 내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재판받고 재판에서 하는 진술 듣고 아들 얘기 듣고 하면은 아들 얘기가 맞거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들 편이 되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열혈 투사가 돼가지고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조직한 것이 민가협이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 구속 가족 실천 운동협의회. 민가협.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또 80년대 이 민주화운동의 한 축을 이루죠. 한 번 가는 것은 좋아요. 다시 깃발 사건으로 다시 갔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포기하신 거죠. 이러면은 그냥 이제 지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야지. 대책이 없구나.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우리 말이 지금 이렇게 숫자로 얘기해서 3년 반 이렇게 얘기하지 사실은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5년을 20대 5년을 감옥에 살았다. 우리가 말이 그렇지 5년은 정말 인생에서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남들 군대 2번 갔다 오는 거죠.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인데 그 안에서 아주 바쁘게 살았습니다. 네. 자, 그런 분 이제 앞에서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민주화 운동에 이렇게 정말 가열차게 참여하고 투쟁하고 그리고 청춘을 불사른 것에 대해서 당연히 경의를 표하고 높이 평가합니다만 한국 사회에 사실 그렇게 고생하셨던 분은 또 제법 많습니다. 네. 특별히 저는 문영식 후보님, 위원장님을 만나고자 했던 건 감옥에서 석방되고 난 다음의 이력 때문인데요. 네. 그게 아까 서혜성 작가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러고 앉아서 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뭐 검색하면 나옵니다만 청취자들께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굵직한 역사가 있는데 하나는 나우컴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나우컴을 통해서 소위 PC 통신 시절에 나우누리 서비스를 하시고 그게 하이텔 또 천리안과 함께 뭐 빅3였죠. 3대 통신망이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우컴을 통해서 하신 거죠. 아프리카 TV. 네.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보니까 모두가 PD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구호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궁금한 게요. 네, 저는 문용식 그 당 선배가 이제 데모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나우누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문용식이 아닐 것이다. 다른 사람 뭐 흔한 이름일 수 있으니까. 문용식이라는 이름은 쉬운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닐 거다라고 이제 거의 우리는 확정을 짓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증언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 문용식이 이 문용식이다 하고 증언해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평생 늘 20대 청춘 내내 데모하던 사람이 갑자기 디지털 최선봉에 섰다. 그거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아니 그리고 시대도 상당히 앞섰잖아요. 앞선 거죠. 그러니까 나우누리 서비스 몇 년도에 시작하셨죠? 회사 만들기는 92년 말에 만들었고요. 나우누리 서비스 출시는 94년에 했으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24년 전에 나우컴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 KT였고 그러니까 한국통신이었죠. 그 당시에는 한국통신 하나를 운영했고 하나는 데이콤 그래서 하나를 운영했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제3의 매체로 등장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민간 순수 민간 업체로서는 최초죠. 그렇죠. KT도 뭐 정부 기관이었고 사실상 국가기관이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데이콤도 그 KT에서 이제 그렇죠. 한 회사였고. 근데 그 문용식이 이 문용식이다라고 추정할 근거가 회사 이름이 나우누리 그래서 약간 약간 운동권 냄새 또는 약간 이런 냄새가 나긴 했었어요. 어떻게 정말 궁금해요. 우선은요. 그 10년 동안 징역 살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를 다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렇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 관성으로 이제 데모를 또 하죠. 데모하고 나오면 뭐 데모를 하든가 시민단체 일을 하든가 직업을 가지면 이제 출판사 주변에서 일을 하든가 여의도 가서 보좌관 일을 하든가.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렇게 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해찬 학교 재직도 하고 이렇게 되면 출판사를 하고 그다음 사회운동과 정치라고 이런 거를 활발한 보통 이제 해서 그때는 또 사회과 출판사 전성시대잖아요. 잘 됐어요. 그래서 아니면 서점이라도 하든지 혹은 서점하든가 혹은 그 이후 세대들은 학원을 하든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징역 살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운동을 하려면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뭔가 사회 변화를 가져오려면 어떤 한 분야에서 그 분야 자업이죠, 자업. 그 자업의 전문가가 돼서 그 일을 통해서 그 대중들의 어떤 성과를 통해 존경을 받는 그런 성과를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좀 어렴풋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솔직히 그 생각까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관성적으로 보면 쉽지가 않아요. 나오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서 그 성과를 내려면 10년이 걸려요. 보통 전문가로서 그 자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려면 그러면 그걸 주변에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굴하지 않고 그걸 헤쳐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주변에 관계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또 많은 동지들 잡혀가거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더 좋은 제안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더 빛나는 자료도 있고 하면 다 이제 정리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뭐 한 가지 일을 하면 무조건 10년을 하겠다라고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잘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이제 나머지 다 복학해서 졸업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마침 가진 아이디어하고 이제 그 돈을 대주겠다는 분이 있어서 이제 벤처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게 뭐 지금은 좀 그때 벤처란 말 없었죠? 아마? 없었죠. 그 정보통신에서 뭐 유통 밴 사업인데요. VAN이라고 Value Added Network 이제 그런 사업을 92년 시작한 게 첫 제가 사실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용식 정치 문용식 이전에 인간 문용식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평가 절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디지털이 등장하면 한국 사회에 통신망을 깔아알고 했던 그 부분에 관한 문용식 하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엄청난 문용식입니다. 근데 그리고 한쪽에 안철수가 있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안철수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이 깔아놨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죠. 뭐가 문제도 제 얘기는 있고. 디지털의 한 뭐랄까 그 영웅 내지는 정말 인물 그런 사람은 안철수가 있다면 한쪽에 또 문용식이 있는 거거든. 근데 안철수는 엄청난 평가 절상돼 있는데 문용식은 잘 몰라 사람들이. 너무 앞서가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앞서서 너무 앞세대여서 그런 것도 있고. 미국 않고요. 같았으면은 굉장히 뭐가 됐겠죠. 미국 안철수 대표 나름의 스타성이 있는 거고요.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하면 문용식의 평가가 너무 낮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제 표현대로 하면 안철수는 모든 국민,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자기 자식이 이렇게만 됐으면 하는 워너비 모델이잖아요. 워너비? 네. 워너비 모델. 오랜만에 영어 쓰는. 의대 가고. 네, 저는 문용식은 모든 엄마들이 볼 때 너는 절대로 문용식 같이 살지 마라. 번하긴 어렵지. 왜 이렇게 징역 살고 또 5년이 살고 두드려 맞고 고문당하고 그러냐.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마라 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죠. 핵심이 거기 있고 10년 동안에 데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핵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래서 그 일을 해서, 처음엔 저는 그걸 10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그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가 막 IMF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해서 그 어려운 상태에서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뭔가 성과는 내야지. 하고서 성과 낼 때까지 내가 기업을 통해서 해야겠다. 이것은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잠정적인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할 때까지 20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20년 딱 채우고 이제 정리를 하셨구나.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IMF가 올 무렵에 그걸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를 생각하신 건가요? 그 이후에 이제 인터넷이 이렇게 아주 본격화되면서 PC통신은 인터넷이 본격화되면 다 사그라들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그전에는 PC통신 가지고 잘 나갔는데 인터넷이 대중 오면서 주력 사업이 위기에 빠지니까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이제 2002년 3년부터 쭉 찾다가 이제 시드머니도 만들고 뭔가 사업다운 사업을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재원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얻은 재원과 기술력을 가지고 2006년에 아프리카 TV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아프리카 TV라는 것을 개발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문용식에 대한 평가가 늘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 데모 안 했어도 나우누리 만들었지, 그리고 아프리카 만들었지, 이거 대단한 일인데, 근데 기왕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말씀 제가 대신 질문드리면 이름을 정말 잘 지었더라고 아프리카라고. 왜 아프리카인 거예요? 예, 그 아프리카면 이제 우리말로 아프리카 대륙이죠. 그 말이죠. 아프리카 대륙. 그런데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인터넷 도메인이잖아요. 아프리카 TV가. URL.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은 AFRICA인데, 그렇죠. 우리 아프리카 TV의 URL은 아프리카. 그렇죠. AFREECA예요. 그래서 그것은 캐스팅의 약자입니다. 조합이죠. 캐스팅이 뭐 브로드캐스팅, 팟캐스팅 이렇게 쏘다 아닙니까? 널리 쏘다 하면 방송 브로드캐스팅 되는 거죠. 쏘다 뭐 구조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프리캐스팅의 약자라서 뭐 자유로운 방송, 무료 방송 그런 의미로 아프리카 TV 라는 말을 지은 거죠. 근데 이름 정말 잘 지으셨어요. 사람들이 굳이 애울 것도 없이. 그냥 치면 바로 들어가서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게 방송인데 TV니까 저는 이제 그때 아주 제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아프리카가 대륙으로서 제3세계, 제3대륙이잖아요. 방송으로서 아프리카 방송도 제3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1방송은 우리 공중파, 지상파가 있고. 네, 지상파가 있고. 제2방송은 이제 케이블, 뭐 위성방송 이런 게 이제 제2방송이라면 제3방송은 이제 미지에 서로 개척해야 될 방송 영역. 이것은 인터넷 방송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아프리카 TV의 의미를 이제 찾은 거죠. 네. 아프리카 TV 열고 어마어마했죠. 나오늘이 때처럼. 사실. 네, 아주 나오늘이보다 더했죠. 지금은 아예 이제 그 회사 이름을 아프리카 TV로 바꿔버렸죠. 지금은 아니 나우컴이라고 하나요? 나우컴을 주식에서 아프리카 TV로 아예 바꿨죠. 지금은 아프리카 TV로 먹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BJ들. 엄청 많죠. 하나의 이제 새로운 산업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MCN이라는 지금 그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 거니까 멀티 채널 네트워크 그게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방송하는 BJ들이 생기고 그 BJ를 관리하고 키우는 이제 기획사들이 만들어지고 해서 연예계 방송계 하나의 새로운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까지 일단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촛불 때인가요? 아프리카 TV가 또 시민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진짜 대박을 쳤죠. 집회 생중계도 해주고 뭐. 그때 불려가지 않으셨나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그때 또 한 달 반 20년 만에 서울구치소를 갔었죠. 그 촛불 집회 생중계 때문에 괘씸죄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중계를 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프리카 채널을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용한 거죠. 누구나 방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문용식 대표께서 그걸 권장하신 게 아니라 그냥 놔둔 거 원래대로 놔둔 거잖아요. 캠코더 하나 들고 가서 방송을 한 거예요. 노트북과 캠코더 들고 가서 우리 그 BJ 중에 한두 명이 시작해서 이게 방송 타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불꽃같이 뭐 수십 명 또 언론사에서도 다 이제 촛불 집회 생중계. 저도 그때 그걸 통해서 생방송 중계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랬었죠. 그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놀라운 게 전 세계 최초의 온오프 결합 시위가 만들어져요. 맞아요. 그건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청 앞 광장에서 시위를 하면. 근데 왜 불려가신 거예요? 나 그게 궁금해요. 그때 이제 그 회사 사업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저작권에 관련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저작권 수사 그런 사건은 이제 다 불구속 수사를 하고. 그렇죠. 구속하는 게 어디 있어요. 결국은 이제 벌금 1,000만 원을 이제 대법원에서 받았는데. 확정된 게? 확정됐죠. 그러니까 벌금형으로 확정됐는데, 그렇게 불구속 수사하고 뭐 재판 받아도 충분한 것을 처음에 방침도 그랬었는데, 촛불 집회가 커지고 아프리카 생중계가 뭐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동시 시청자가 50만 명이 됐으니까 엄청났죠. 시청 앞에 50만 명이 모였다면 아프리카 TV에 또 50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100만 명이네. 그렇게 시위가 전 세계 초유의. 맞아요. 촛불 집회 때도 그 집회 참가자를 그렇게 추산하기도 했어요. 우리 지금 텔레비 몇 명 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오창희 국장은 경찰청 인권위원이었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경찰청 인권위원이라고 해서 뭐 시위 현장에 나타나고 그랬었잖아. 아니 시민으로서 간 거죠. 시민으로 갔었나?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괘씸죄에 걸려서 급작스럽게 대검에서 구속 수사 이렇게 딱 지침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구속됐죠. 그건 정치적 보복이네요. 누가 봐도 벌금형 사건을 그렇게. 그래가지고 뭐 그때 야당에서도 뭐 이 언론 탄압, 뭐 이 뉴미디어 탄압이다 해서 석방해라 이런 성명서도 해주고 시청 앞에 모인 시민들이 뭐 저 문제 했어요. 아프리카 건드리지 마라. 그랬죠. 한 20년 만에. 다시 20년 만에 서울구치소를 가니까 진열싹이 참 좋아졌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리려고 그랬는데 아니 시절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이분들이 뭐 전두환 때 감옥을 생각해가지고 가니까 신문을 주더라. 또 어떤 분은 가니까 뭐 선풍기가 달려있더라. TV도 있어요. TV도 있더라.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 방에 수세식이어가지고 물도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 좋아진 게 아니고요. 이제 겨우 야만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니까 문용식 소개가 상당히 길었는데 재미는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더더욱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기업인으로 성공한 거잖아요. 그 정도는. 그렇죠. 굉장히. 네. 사실 또 이게 그냥 단순히 돈을 벌었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혁신적인 일을 했고 거기에 수많은 대중이 호응하고 그렇죠.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잖아요. 이건 상당히 폼나는 건데 근데 왜 언제 정치 입문하신 거죠?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원래는 착한 학생이었다. 착한 학생이었겠죠. 고등학생 때는 예, 모범생이었겠죠. 서울대 곡사학과를 갔어. 뭐 뜻이 뭐 어디 뭐 역사학자가 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여차여차해서 그런데 79학번인데 여차여차해서 10년 동안 데모만 하고 5년 감옥을 살았어. 20대를 털어먹었어. 그랬어. 근데 나와가지고 한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시민단체 가거나 일테면 뭐 아니면 정치를 하거나 뭐 일단 보좌관을 하거나 일테면 이런 일일 텐데 그런 걸 안 하고 다시 전혀 다른 나우누리라고 하는 그 당시 디지털의 가장 초보적인 그러나 민간 영역에서 최초로 시작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한 단계 더 점프해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아프리카 TV를 기획해서 장착해서 더구나 2008년 촛불 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일종의 한국의 뭐 빌 게이츠 내지는 한국의 뭐 이런 잡스 뭐 이런 이런 건데 네. 그 길을 안 가고 이제 드디어 다시 정치를 하게 돼. 이게 우리의 의문이어서 오늘 불렀습니다. 그런데 30분을 썼습니다.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왜 그런 정치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본격 정치. 그러니까 2011년 여름에 그때 민주당이었죠. 당대표. 모릅니다. 예, 민주당이었어. 워낙 당인이 많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 예. 당대표 손학규 대표 시절에. 손학규. 예. 그때 이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외부 인재 영입 1호로 이제 민주당 이제 간 거죠. 근데. 그때 영입 1호였군요. 그렇죠. 지금 표창원. 지금 표창원 데려가듯이. 영입 1호인데. 그게 표창원도 안심할 게 아니야. 이렇게 불려갔다가 무슨 안 되는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일하러 갔어요, 정말. 네. 그러니까. 손학규 정치학원 학교 다닐 때 강의 듣고 그러셨던 관계였던 거 그건 아니시고. 뭐 전혀. 그러니까 일하러 갔다는 것이 뭐냐면 제 전공이 이제 IT고 인터넷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당에서 뭔가 당의 소통과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제가 할 역할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당시 참 그 어색한 표현인데 유비쿼터스 위원회라고 있었어요. 그 위원장이 최문순 지금 현 지사인데 이제 참 말도 좋다. 유비쿼터스 위원회. 예. 그 강원지사 재보궐 때문에 이제 지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위원장 자리가 내려놔야죠.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건데 당에 저 역할을 내가 하면 일정하게 당에 도움이 될 텐데 하는 그 생각으로 제가 자원을 했어요. 내가 당에 들어갈 테니 가서 유비쿼터스 위원장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치를 시작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하러 간 거예요. 너무 손쉽네요. 네. 그동안 일하러 갔는데 왜 정당에서 일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곧 정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고 작심하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왜요? 그건 이제 제가 20년 동안 이제 기업에서 나우콤에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제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기업이 돈을 벌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보면 이제 사익이잖아요. 프라이빗 굿을 열심히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정말로 공공선이 잘 돼야 돼요. 국가가 잘 돼야 되고 정치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공익적인 부분에서 내가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나는 그 일을 하겠다고 시작했다고 기업을 10년. 근데 그게 20년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20년 동안 하면서 제가 하려고 했던 사업을 성공시키고 코스닥에 올리고 직원들도 일정하게 부를 뭐 분배를 하고 사옥도 뭐 짓고 내가 우리도 저런해서 좀 다녀봤으면. 그러니까 제가 기업에서 하겠다고 하는 몇 가지 목표는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저보다도 더 잘할 후배들이 엄청 많아요. 제 머리로 이제 안 되고 새로운 젊고 싱싱한 그런 애들이
이어받아서 해도 또 그래야만 성공을 하는 그런 이 젊은 비즈니스 아닙니까? 네네. 그걸 내가 계속 붙들고 한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가고 그래서 그때 쫙 정리하고 나는 이제 새로운 길 공익을 위한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온 거죠. 네,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 문용식은 네. 왜 정치를 하고자 하는가? 3분 동안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대로 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뭐 너무나 식상한 말이 돼버렸는데 젊은 애들이 뭐 헬조선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을 버리잖아요. 이러면 공동체가 이제 붕괴되죠.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그 붕괴될 위험을 돌려놔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정치밖에 없어요. 정치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거죠. 저는 그 대한민국 공동체를 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목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정글이잖아요. 각자 도생의 사회잖아요. 혼자 알아서 살아라. 그런 힘 있는 자는 살고 힘 없는 너무 죽고 이런 각자 도생의 세상인데 이걸 함께 사는 세상으로 바꾸려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장 절대로 안 바뀌죠. 너무나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건너가는 그 과정에서 조그만한 징검다리라도 하나 놓을 수만 있다면 제 정치하는 그 충분하게 유의미한 역할이 되겠다. 네, 좋은 말씀인데, 근데 뭐 기업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일정한 성취도 있고, 그래도 좀 의문이 드는 건 네.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아니 이제 내가 나우컴하고 아프리카 TV라는 회사를 하고 하더라도 물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딱 드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생각을 몇 해 동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 정치가 너무 후져지는 게 이를테면 이명박 정권 출범이면 2008년이고 2011년이면 이명박 말기 이쯤 아닙니까? 4년 차. 네, 하여튼 뭐 그럴 때 네. 하여튼 현실 정치인이 되는 계기가 따로 있으셨나요? 아니 그럼 뭐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명박 그 대통령 집권할 때니까 도저히 이제 그 꼴은 이제 볼 수 없다. 이제 쌓이고 쌓여서. 네. 게다가 저는 이제 촛불 집회 생중계 이런 걸로 해서 또 다시 20년 만에 지금 또 살고 나오고 이제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제 인생 산막은 그런 공익적인 것에 내가 투신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기업 20년 했으면 난 할 만큼 했고 나머지는 제 인생 산막으로 그걸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총선에 출마하셨던 거죠? 그렇죠. 2012년 그렇죠. 출마하셨었나요? 출마해서 그 당 내부 경선 3자 경선 해가지고 장렬하게 산화했죠. 그러니까 출마를 못 하신 거죠? 그렇죠. 출마는 한 거죠. 네. 네, 출마는 했는데. 예비 후보 단계에서 후보가 못 된 거죠. 후보가 못 된 거죠. 그러고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활동하시는 지역이 4년 전에 예비 후보 단계에서 탈락했던 그 지역입니까? 그렇죠. 그 동네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고양시 덕양을. 사람이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근데 되게, 제가 문용식 후보라면 저 같으면 구로 디지털 단지 이런 데가 있는 데 가서 하겠어요. 근데 하필 덕양에서 하십니까? 그건 이제 다 지역구마다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 경쟁 관계도 있고 또 당내 이런 후보 이런 관계도 있고 정치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정치 때문에 인간관계를 깨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지역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덕양을 지역을 선택을 한 거죠. 부모 선대로부터 뭐 관계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전혀 관계 없어요. 제가 그 옆에 뭐 고양시에서 뭐 10여 년 살고 있습니다만 그건 일산이고 덕양과는 관계 없기 때문에 지연이나 학연, 혈연 뭐 직접적인 관계는 뭐 전혀 없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 지역구 도전한 거죠. 현재 덕양을 국회의원은 누굽니까 그러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고요. 새누리당이 현재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거기 한 거죠. 서 작가님 김태원 의원 아세요? 모릅니다.
그분은 정말 걱정이다. 이름을 안 들어봤는데. 세상에 모르는 일이 없는 서해성 작가가 이름을 모르는 국회의원인데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또 그분에게 누가 되니까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 그럼 그 당시에 이게 정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야당 후보는 그럼 누구였습니까? 그 전 지역위원장 송두영 후보라고. 그분도 잘 모르겠네요. 그분도 처음 들어보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역사에 기여하고 시대에 기여하고 왜 이런 거하고 지역 경선 별로 관계 없는 거군요. 지금 보니까. 그러죠. 지역 경선은 완전 조직 싸움이고요. 조직력인데 제가 그 지역 데모 조직은 할 줄 알아. 그런 조직도 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조직이랑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불과 경선하기 이제 몇 달 전에 준비를 해서 그런 조직력을 갖춘다는 것은 되게 어렵고요. 거기서 몇 년씩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고 해서 이제 경선에서 안 됐는데 그 당시 아마 다들 청취자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2년 총선 때의 그 민주당 경선이 정말 문제가 공천이 정말 문제가 많았다고 다들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분열의 씨앗도 뿌려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때 그 공천을 잘못해서 빼앗긴 대표적인 지역으로 덕양을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그때 공심위가 공천심사위원회. 그렇죠. 공천심사위원회가 의원들 6명, 외부 민간인 6명. 거기까지만. 왜냐면 출마하셔야 되니까. 아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 민간인 6명은 만장일치로 문용식을 그 지역에 단수공천, 전략공천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최고위원회에만 올라가면 계파가 이어관계 때문에 절대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계파가 5개 먹으면 우리도 3개 먹어야지 이런 구조 때문에. 어디 계파입니까? 그럼 잘 몰라요 저는. 저는 뭐 계파라고 굳이 따지면 김근태 의장님 돌아가셨잖아요. 계파인데 제가 그 김근태 의장님한테 섭한 게 왜 하필이면 총선 공천을 앞두고 돌아가시냐고. 좀 오래 사셔서. 김근태 의장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내 정치 인생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바로 총선 그의 겨울에 돌아가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만. 네, 농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없는 자식이 돼가지고 계파가 없으면 참 힘들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파마다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친노 쪽에서 챙기는 사람, 뭐 손학규 대표가 챙기는 사람,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틈바구니 속에 딱 낑기니까 그럼 다 경선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도전자한테 가장 어려운 것이 3자 경선이에요. 양자라고 하면 또 해볼 만한데 왜냐하면 3자 경선하면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 1명이고 그렇겠죠. 도전자는 2명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쪼개 먹겠죠. 그렇죠. 도전자는 또 쪼개 먹으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그러면 3자 경선을 할 정도면 여당보다는 야당에게 유리한 지역구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본선에서는 졌다. 그러니까 거기는 후보만 잘 공천했으면 무조건 되는 그런 지역이죠. 알겠습니다. 또 그 정도. 이번에도 국회의원이 되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요? 그럼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왜 하시려고 그러세요,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꿀 일이 너무 많다니까요. 아주 그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재벌, 관료, 검찰, 그렇죠. 언론, 네. 또 뭐 사학, 종교 이런 돈과 힘과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 놔둬도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이런 돈과 권력 빽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그걸 대변해주고 뭔가 챙겨주지 않으면 정말로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정치의 본령은 그런 약자들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이 정치지 않습니까? 굉장히 거시적인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 해보고 싶으세요? 어떤 상임위원회 가고 이를테면 이런 법은 한번 만들어본다. 항상 됐다. 오늘이 이제 2010년 4월 14일이야. 그러니까 저는 전공이 20년 IT 이걸 했으니까 그 상임위는 이제 그 미래창조 상임위를 가야겠죠. 미방위를 가서 제가 2년은 이제 그걸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가장 제가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우리 통신비가 너무 비싸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죠. 가장 비싸요. 이거 핸드폰 통신비. 보통 한 사람당 7, 8만 원 나와요. 네, 그러면 한 가족 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다 그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신비를 엔겔지수에 집어넣으면요.
한국인 엔겔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럴 겁니다. 예. 그 가계 소비 항목이 뭐 주식비도 있고 뭐 그 의료비도 있고 통신비도 있고 하잖아요. 통신비가 넘버원입니다. 그 정도 그렇죠. 비싸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25만 원, 30만 원을 내요. 한 가정이. 한 가정이 근데 거품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통신비를 뭐 반값까지는 안 되겠지만 지금 거품이 너무 많으니 통신비를 반값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이제 사실은 십몇 년 전에 그 통신비 운항운동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뭐 양재원 뭐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그때 50명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대본에 얼마나 내려갔거든요. 저는 굉장히 재밌어서 느낀 게, 이게 시민들이 의지를 갖고 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사실 입법 활동을 통해서, 그 현재 거품으로 돼 있는 통신비 문제를 짚고 실제로 가족 단위 요금 할인제라든지 이런 것들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첫 번째 약속이네요. 통신비 반값 가겠다. 그리고 또 그게 국회의원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가능하죠.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문용식 공약 없애는 잠깐만. 거, 문용식 공약 1. 통신비를 반값으로 인하하도록 해보겠다. 노력하겠다. 공약 2. 두 번째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은 IT를 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지식문화 산업이 대한민국 미래의 가장 중요한 그 먹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식 산업 중에서 IT 산업 중에서 중요한 한 축이 예를 들면 게임 산업이에요. 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 세계 경쟁력이 있는 분야인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게임 산업을 굉장히 그 불온시해요. 노는 것 그냥 애들 노는 걸 공부해야 되는데 애들 중독에 뭐 게임 산업이면 뭐 그래서 아니 쉽게 말하면 그 법도 있지 않습니까? 셧다운제가 있죠. 청소년들이 밤 12시 넘으면 자동으로 꺼지게 애들은 다 하거든. 부모 주민번호를 가지고 하든가 이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검출기 가지고 하든가 해서 다 실제로 하는데 쓸데없는 그런 규제가 있는 거죠. 이런 법 없애야 됩니다. 이건 게임 산업 종사자들로 하여금 굉장한 자괴감을 가지게 만드는. 두 번째 공약, 디지털 놀이를 마음껏 하게 하겠다. 디지털 놀이겠죠,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산업으로서도 발전시키겠다. 세 번째는 고향을 위해서 뭘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덕양을 위해서. 아니 우선 이쪽 IT 쪽 마지막 IT 쪽으로 마지막 이건 좀 큰 얘기인데 저작권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 입각한 저작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걸 이렇게 유출 안 되게 하고 뭐 이거 불편하게 만들어서 이걸 쭉 해서 이 컨텐츠를 보호한다는 그 관점에서만 되어 있는데 디지털 시대에서는 모든 컨텐츠가 0101 코드로 해서 다 통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한 인터넷망을 통해서 무한 배포되잖아요. 이것을 막으려고 해본들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맞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컨텐츠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게 해주고 향유될 수 있도록 해주고 향유된 만큼 창작자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이 발상을 180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베린야박이 출발해 있는 저작권법 개념은 저작권자를 약자로 보고 저작권자 자체를 보호하는 그런 관점에 맞춰져 있는데 그리고 아날로그 시대의 기술적인 그 그렇게 돼 있는데 디지털 사회에서는 쉐어링 이거 하도 폭넓게 이루어지니 하여튼 최종적인 결과로서 최초의 저작자 그 아이디어 기획자가 최종적인 이익을 볼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형태로 저작권법을 바꾸고 싶다. 그건 전 세계 최초의 일이 될 거고. 그런데 전 세계 최초네요. 그러면.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지식산업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될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베른야박을 말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베른야박에 나왔을 때 애초부터 그런 일종의 출판법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인쇄를 찍었을 때 이제 그거는 뭐 숫자가 제한되는 거지 않습니까? 디지털 부분 숫자를 제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IT 분야에 특장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문형식이 하는 거고. 야당 정치인 아니 사실 국민들은 싸움 좀 할 줄 아는 정치인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야당들 못 싸우는 거예요. 야당을 찍어줬을 때 그 맛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늘 우리 서작가랑 같이 화내는 게 의석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못 싸우나. 맨날 평민당만도 못하나 이런 질문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야당의 야자가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 중에서 정말로 바꿔야 될 법 2개를 꼽으라면
그리고 헌법보다도 더 중요한 법 두 개를 꼽으라면 저는 첫 번째는 국가보안법을 철폐 내지는 개정해야 되고 최소한 7조 그 이적단체 구성죄만큼은 다 없애야 된다. 고무찬양. 네, 고무찬양 이거 없애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을 이대로 두면 현재 정치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그 적대적 의존 관계, 지역 이런 분할적인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하고 그리고 정당 투표율과 관계없이 그 민의가 대변되지 않는 선거 결과. 네.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과 선거법을 바꾸어내야만 대한민국 정치는 올바로 선다. 너무 상식적인 말씀인데.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바꾸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문용식은. 그 득표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절이 너무 이상해져가지고. 그쵸? 아니, 근데 그것은 그거하고 별개로 인권의 문제고. 평소의 신념이니까. 네, 헌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꾸겠다. 그런 사상적인 자유, 표현의 자유, 이것을 틀어막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이 안에서 진보 정당, 진보적인 사상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억눌려가지고, 이 폭발 직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보안법 없애야 되고. 총선에서 득표의 유불리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 정치인 문용식은 양보하지 않는다. 선거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학자들이 가장 합리적인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걸 바꿔야죠. 제가 초대에 비례대표제 포럼 초대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때 잘 안 되긴 했었대요. 단체가 농단을 최태욱 교수가 지금 운영위원장하면서 탄력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선거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문영식 후보님 국회의원 되시거든. 제가 하나 놀라실까봐 전 시간에 최태욱 교수 모시고 그런 저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청취자들은 익숙한 얘기인데 문영식 선생님은 약간 낯선데. 문영식 선생님. 근데 정말 이 약속 지키실 수 있는 거죠. 국회의원 되면 대부분이 그렇지 않고 자기 그 지역구 내지는 자기들 내부의 논리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좀 더 넓은 형태의 비례대표제 같은 거 지지를 안 하고 사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본 적도 사실 없거든요. 아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어떤 선언 무슨 발표 이런 거에서 그 주장을 꾸준하게 하고 그렇죠. 당론으로는 채택했죠. 그 얘기는 하는데 거기 얼마나 의지를 싣고 실현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건 국가를 바꾸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몇 개 선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선거제도가 결국은 국가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무슨 내용이 다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절차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절차를 바꾸면 결국 내용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약속을 정말 국회에 약속하시죠. 4월 14일 날 여기 출연하셔서 다시 그 약속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손바닥 뒤집듯이 당장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걸 위해서 꾸준히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책 제목처럼 말씀하시는구나. 처음에 책 쓰신 책 제목이 그런 거 아니었나요? 꾸준함을 이길 그 어떤 재주도 없다가 제 인생 좌우명입니다. 재능보다도 꾸준함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야당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실 많은 지역에서도 아마 유권자들 만나면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지자도 그렇고 정당과 별로 관계없는 일반 시민들도 야당이 분열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 사태도 심각한 것 같고 뭉쳐서 싸워도 만만치 않은 상대가 새누리당인데 박근혜 정권인데요. 총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시민들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모양새로 하면은 아주 필패죠. 수도권에서 전멸 구도죠. 지금 같은. 덕양이 아무리 좀 의식 있는 시민들이 많이 산다 하더라도 야당이 분열하면 그 시민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는데. 짜증나서요? 지지자를 투표장에 끌고 나오는 게 선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열되고 이러면 저 해도 2, 3등 할 거. 라고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씨가 대통령 되는 대선 때 많이 그랬죠. 그런 거죠. 투표율이 푹 떨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 표는 야당 표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표란 말은 사과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가 당시 530만 표 정도로 차이가 났는데 정확하게 그 표는 이명박 지지표에서 빠져나간 게 아니고 이쪽에서 가야 될 사람들 투표장에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런 거죠. 흔히 말해서 이제 세력이 다른 사람들이 안 간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후보였던 정동영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그 모든 책임을 다 쓰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일은 그런 우리 잠재적인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는 기대감과 명분을 줘야 돼요. 투표장을 끌고 나올 수 있는. 그것을 주지 않으면은 무조건 선거는 집니다. 그날 이제 이를 닫고 이제 슬리퍼를 끌고라도 저 투표장까지 2km를 걸을 준비. 그러려면 내 마음이 뜨거워야 되거든. 그럼 뭐가 내가 하면 될 거야. 몸살기가 좀 있는데 이불을 털고 나오고 싶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나 거기에. 이유가 있어야 되고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후보하고 잘 알던가 이건 주관적인 이유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얼마 없어요. 얼마 없고 그거 말고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나가면 정말 나라가 제대로 될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역에서 아무리 열심히 조직 관리하고 이 사람들 많이 알고 사귀고 한다 해도 그 범위는 10% 20%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80% 이상은 다 그런 구도와 명분과 그 선거 바람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구도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가 할 맞아요. 근데 후보 입장에서 그렇겠지만 저희 같은 유권자 입장에서도 사실 동네에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들 잘 못 봐요. 그렇죠. 아니 그 시간대에 동네에 없으니까요.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고. 그러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 그날 휴일이니까 그걸 털고 11시쯤에 일어나고 싶은 욕망을 느끼게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분열상은 그것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거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직전으로 가면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이제 국민적인 압력이 커지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이대로 가면 전멸이고 그 새누리한테 개헌석 뭐 200석 이상 뺏기고 뭐 최소한 180석 이상 주고 하면 난리 난다. 어쩌려고 하냐. 이런 이제 압력이 커지면 그때 이제 뭐 단일화를 하든 연대를 하든 이런 수가 생길이라고 저는 한쪽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지금 야권이 뭐 두 당으로 이렇게 분립한다고 해봐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두 당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확고한 우열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세몰이에 싹 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 이건 해보니까 이 당이야 하면 이쪽을 찍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 자연법칙의 중력은 에너지지 않습니까? 큰 물방울이 옆에 있는 작은 물방울을 쏙 빨아들이듯이 한쪽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커지면 국민들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겨서 자연스러운 그런 단일화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이런 두 가지. 근데 쏠림의 위험성은요. 수도권은 표차가 크지 않잖아요. 여야나 1, 2등 차이가 뭐 2, 3%. 근데 아무리 쏠렸다고 그래도 어떤 500표 차이로 당선되는 줄이 제일 없습니다. 그런 후보가 한 500표 가져가 버리면 그것도 굉장히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쏠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나 이런 질문이 생기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근데 그 쏠리고 끝까지 이제 그 단일화가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출전을 했을 경우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생각만큼 그렇게 안 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3당이 가져가는 표 규모가 작을 수 있고 그 표의 성격이 절대로 이 야권에 오지 않을 뭐 중도표나 뭐 이 새누리당 표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덕양의 유권자 혹은 덕양에 꼭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했듯이, 일산 옆에 덕양,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덕양구가 같은 고양시에 있으면서도 일산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다. 그런 느낌이 있겠네요. 차별받고 있다. 차별받다기보다는 하여튼. 실제로 뭐 예산상으로나.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일산은 신도시 한번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면 수십 조가 들여서 도시 하나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덕양은 어찌 보면 이제 신도시까지는 아니고 택지개발지구로 행신 화정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이제 구도심이기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거의 뭐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뭐 슬럼마 문제, 뭐 그래서 그 문제 이렇게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걸 위해서 어떻게 국가적인 사업을 벌이고 그리고 슬럼화돼가는 것을 개발하고 그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를 깔아주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런 것들 이제 국회의원 되시면 해결 가능하실까요? 참 지금 고양시장은 어느 당 소속입니까? 최성시장이요? 저희 당 소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까? 예, 그렇군요.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어느 개냐? 그러니까 김근태 개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원영식의 김근태는 무엇이다? 네. 저도 이제 똑같은 시간에 남영동에서 이근환으로부터 고문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육체적인 고문은 절대로 인간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다 무너져요. 그럼요. 그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근태 의장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것을 이겨낸 분이에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김근태는 초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초인이다. 이렇게. 그 초인인데, 그럼 초인이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김근태 선생한테? 그렇죠. 그 온유함, 진지함, 그 겸손함, 이런 것을 되게 본받으려고. 흔히 말하는 대로 멘토였던 건가요? 네. 그리고 정치에서도 김근태 의장의 그 노선이, 항상 민주대연합 노선이지 않습니까? 새누리에 맞서서 어쨌든 우리가 연합해서 힘을 키워서 이걸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정신은 지금도 유효한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드릴게요. 하나는 그럼 인간 문용식은 김근태에게 무엇을 배웠냐 하나하고 지금 김근태 선생 장관, 의원, 의장 이분이 살아있다면 지금 이 정치판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김근태 의장님이 살아 계셨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 모양으로까지 이렇게 난파선 같이 흩어지지는 않겠죠.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질서 있게 혁신하고 통합하고 하는 구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 김근태 의장님한테 무엇을 배웠냐 하면은 바로 치열함, 진지함, 문제를 놓고 끝까지 천착하는 그런 진지함과 치열함을. 개인적으로 김근태 선생하고 있을 때도 의장님이 이렇게 부르셨나요? 그렇죠. 별명이. 근데 저희처럼 안 친한 사람들은 그냥 형 그랬는데요. 건방지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태 형 그러니까 그러죠. 굉장히 그러니까 동생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분이 그러죠. 이물 없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많이 대해주셔서 제 주변에서 가까운 애들이 그러면 제가 혼냈습니다. 근데 이제 김근태 선배가 지도자여서 그런 거죠. 정치를 하시고 의장이 되신 뒤부터는 가까운 사람들은 다 의장이라고 불렀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그런 저희는 좀 먼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제 민청년 의장이었고요. 그렇죠, 의장. 30년 전부터 의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정치하면서도 이제 의장. 그렇죠, 그렇게 됐죠. 제가 참 김근태 선배는 우리에게 서슴없는 자랑이면서 동시에 한없는 부채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랑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우리에게 늘 부채로 남아 있는 그런 분이시고. 민정운동만 한 게 아니라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존중받는 참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사실 DJ 이후에 처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조금 발전하려면 이제 우리 야권의 지도자가 세 분이잖아요. 돌아가신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말 연륜 그 지혜 남다른 분이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지혜를 정말 배워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정말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용기 있죠. 그 도전 정신 그리고 어떤 도전 앞에서 모든 걸 던지고 이렇게 자기를 던지는 용기 이건 정말 무서울 정도 용기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김근태 의장님은 어떤 그 가치지향적인 순수함 그런 가치 추구의 민주주의라는 그 가치를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와 노무현 대통령의 용기 그리고 김근태 의장의 가치 이것을 정말 통합해내야만 대한민국 당이나 정치는 바로 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용식 멋있네요. 말에 근사하네요, 그죠? 네. 후보란 말 떼고 싶네요. 그냥 문용식의 말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김대중의 지혜, 노무현의 용기, 김근태의 가치 이것을 모아내지 않고는 정권 교체 없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 문용식은 어쨌든 간에 그 김근태 정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29년 전 6월 항쟁이 막 진행되고 그럴 때요. 마음대로 한번 그려보면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대중 씨가 한번 하고 92년에는 김근태가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한 97년쯤에는 통일정부도 한번 만들거나 아니면 낮은 단계에 뭐라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그려봤는데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김대중의 경륜, 노무현의 용기, 그다음에 김근태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되는 새삼스럽게 이미 굳건한 게 아니라요. 이게 좀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아쉽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아쉬운 것이 불쾌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불쾌하지 않습니다. 불쾌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른바 파시즘이나 이런 게 이른바 앵시행 레짐이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들 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이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우리 세대의 책임이죠. 후대들에게 맡길 책임도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후대들은 그 당시에 아무 권력도 없었고. 지금 젊은이들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이 이 나라를 물려받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물려주게 된 것이 어른으로서 굉장히 미안하고 죄스럽고 사실 청년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다시 민주주의를 고민해야 된다는 이런 초보적인 사회를 만들어 먹게 시킨 건 전적으로 이른바 민주자를 달고 다녔던 선배들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훌륭하게 나라를 이끌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참 제가 그냥 문용식 후보께서 오셔서 그냥 말씀 하나 드리는데 서울시청 앞에 그 인권샘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인권샘인데 그 위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인권샘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지문입니다. 지문? 그 지문이 김근태의 지문으로 거기에 서울시청 앞에 소형문 하나를 10m짜리 만들었습니다. 언제 그게? 12월 말일 김근태 선배 생일 그 주기에 맞춰서 했는데 제가 아직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어디냐면 시청 앞 광장에서 시청 옛날 구시청 있죠. 시청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 옛날 국가인권위원회 쪽 부교동 쪽 그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 지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그 후배들 다 우리가 후배들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거기서 이렇게 티파티? 티파티라고 다른 게 아니고 보온통에 따뜻한 물을 가지고 가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정말 좋은 김근태 선생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그때 한번 그 모임을 한번 주도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인재근 선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원이십니다. 인재근 국회의원. 우리 장발장은행을 열심히 도와주셨던. 그래도 한 말씀, 갑자기 김근태 선배 얘기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사실 우리가 같이 텔레비전을 못 봐서 우리까지 같이 숙연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리하신 말씀 해주시면, 앞으로 문용식은 이런 정치인이 되겠다. 한 말씀 해주시면. 그러니까 저는 제 뒤에 항상 100만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 암호를 했을 때, 민주화를 위해서 뭔가 짱돌이라도 던지고 뭔가 외쳤던 100만 명이 지금도 이 눈을 뽀얗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대한민국 역사의 엄청난 힘이고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걸 두려워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고요. 큰 욕심 내지 않고 저는 징검다리에 하나 놓고 가는 것이 제 역할이다. 아까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데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큰 욕심 절대로 내서도 안 되고 낼 수도 없고 조금 하나 이정표 하나 징검다리 하나 놓고 놓는 정치를 하고 싶다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근태 선생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했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 김근태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지만 또 김근태 선생에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것은 김근태의 가치를 나누려고 하는 또 많은 후배들을 이 땅에 남겼다는 거고요.
그분들 중에 참 만만치 않은 내공을 보이면서 현실을 구체적으로 바꾸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도 좀 숨쉬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 문용식 후보 모시고 오늘 방송 진행했습니다. 서 작가님, 네. 마지막 인사를 나눠주시고 네, 청취자들에게 네. 깃발 민추위를 포함해서 데모의 수괴였고 네, 아프리카 TV에 수괴했으면 정치에서도 수괴가 되기를. 네, 그리고 덕양에서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자고 외치는 후보 관심 가져주셨죠. 네, 관심 가져주시고요. 고양시 덕양구에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문용식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만